밥 얻어먹을 생각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 차릴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들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켜?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해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냄새나는 청소소를 던지길래 윽박질렀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저도 하거든요. 아들 청소시키는 거 보기 싫으면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이랬더니 가난한 집 애라서 가정교육을 못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가난한 년이라고 욕먹었던 33살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집은 어릴 때 가난하긴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 문제로 싸울 때가 많아서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었죠. 맨날 싸우고 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잠깐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싸우는 목소리는 안 들리고 옆에서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자고 있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서둘러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가보니 어머니가 짐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몰래 나가려는 순간 딱 저와 마주쳤던 거죠. 제가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힘들어서 할머니 집에서 있다가 오려고.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딱 10밤만 자고 있으면 엄마가 올게. 10밤이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빨리 오라고 밥도 조금 먹고 돈도 조금만 쓰겠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멈칫하더니 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셨어요. 죄책감이 느껴졌나 보죠. 저는 그 짧은 순간 보았던 어머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안쓰러운 걸 어쩌면 좋나 동정의 눈빛. 어머니가 낳아놓고 절 놓아버리면서 이런 눈빛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엄마 언제 오냐고 찾으러 가자고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이리 말씀하셨죠. 네 엄마랑 아빠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 엄마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떼쓰지 말고 우리 둘이 살아야 돼. 그럴 거면 모질게 굴고 나갈 것이지 끝까지 다정한 어머니 행세를 했던 걸까요? 덕분에 저는 7살이라는 나이에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불을 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막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가 너무 바빴거든요. 아버지가 요리도 잘 못하셔서 저한테 밥하는 방법을 배우곤 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운 건 아니었어요. 이웃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문을 두드려 밥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그때 아주머니가 당황스러워하며 제게 되물었어요. 아이 뭐 밥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니네 엄마는 어디 가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니? 집 나갔다고 말해버릴까 하다가 창피해서 모른다고 둘러대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어 편내는 애 두고 어디 간 거냐며 투덜거리며 집으로 와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며칠 뒤에는 아주머니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셨나 봐요. 어린 것이 혼자 지낸다며 동정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군말 없이 계란 후라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가끔씩은 그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날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으로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어버리니까 아줌마가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거사 왜 갑자기 울고 그려?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 10밤만 자면 온다며. 10밤 자면 올 기다. 그니깐 뚝하그라 응? 아주머니는 제가 불쌍해서 쳐다본 것뿐인데 울어버리니까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생각나 운 것인데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더 크게 울 수밖에요. 결국 아주머니가 저를 달래주다가 계란말이 만드는 방법을 엉성하게 알려주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계란말이를 예쁘게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주머니를 통해 저의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네로 가자고 하길래 싫다고 버티고 섰죠. 싫어. 엄마 올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 아저씨랑 헤어져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못되게 구니까 도망간 거 아니야. 나도 도망갈 거야. 엄마한테 도망갈 거라고.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떼를 쓰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싫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네 엄마는 딴 남자한테 갔다고 말하면서 꿀밤이 때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시고 엄마한테 주소를 보내놓겠다고 했어요. 은정아, 엄마도 알고 있어. 엄마도 할아버지네 있는 줄 알고 거기로 가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 우리가 엇갈리면 안 되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드러누웠던 엉덩이를 뗐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가 만나는 삼도봉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산골짜기를 겨우겨우 올라가면서 허름한 집이 한 채 보이는데요. 다 무너져가는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노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이불을 펴고 누우면 쥐들이 찍찍거리며 발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기, 파리, 하루살이까지 각종 벌레들이며 지네와 뱀도 나왔어요. 불을 끄고 있다가 갑자기 켜면 벽에 달라붙어 있던 바퀴벌레가 몰래 나와 있다가 우르르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이런 집에 둬놓고는 일을 해야 한다며 원래 살았던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거 있죠? 저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울면서 떼를 써버렸어요.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해? 다시 아파트로 갈 거야. 아빠도 거기 산다며. 엄마 거기 다시 오라고 해. 제가 엄마를 찾으면서 목 놓아 우니까 할아버지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데 안 살려면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안 돼. 공부해야지. 도시 가서 살 수 있는 거요. 할아버지 말 무시하고 계속 울면 늙어서도 너 할아버지처럼 산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굳이 곧대로 듣고 저도 참 어렸죠. 돈이 없는 집안은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제가 19살이 되던 해 선생님한테서 간호대에 들어갈 성적이 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며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말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학 등록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있죠. 그런디 은정아, 이 할배 돈 없다. 등록금 내줄 돈은 너네 아버지도 없는디 어쩌냐.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애들보다 공장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애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대.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니 할아버지가 주름진 손으로 제 눈물을 계속해서 닦아주셨죠. 미안한데 미안한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요상한 말투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보란 듯이 울어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데 살기 싫으면 공부하라며. 공부해서 성공하라며. 이럴 거면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를 말던가. 19살의 나이에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만 것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배신자라며 막말을 퍼붓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모조리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냉전을 보내던 와중 학교에 다녀온 사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발에 걸리는 돌멩이들을 마구 차며 오고 있었는데요. 책가방을 획 던져버리면 할아버지가 문을 빼꼼 내다보곤 했어요. 그럼 밥 먹으라며 동그란 안전뱅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셨죠. 전 그걸 또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책가방을 소리나게 던졌는데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입을 빼쭉 내밀고 나가려다가 쎄한 느낌이 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는데요. 늘 나물 반찬과 따뜻한 밥이 한 그릇 놓여있던 책상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여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코끝에 손을 대보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평온하게 가셨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 막대하고 땡깡 부리던 때가 생각났어요. 죄책감과 후회가 막 몰려오더군요. 어머니를 떠나 보냈던 때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삼도봉으로 오셨죠. 그렇게 장례 절차를 밟아 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하던 밀농사를 할까 하던 막노동 일을 계속할까 고민을 하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무거운 걸 이고 높은 곳에 오르는 일에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았는데 할아버지 땅은 아니지만 하던 밀농사가 있으니 소장농 일을 이어받기로 했어요. 전 아버지가 돌아와 밀농사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죠.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친근하고 그리웠기에 틈만 나면 울었어요. 아버지 또한 힘들었기에 우는 절 보다가 한숨을 쉬고 일을 배우러 나가셨는데요. 육체는 물론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었던 아버지 대신 예비신랑이 절 참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면 예랑이가 서 있었거든요. 이것 좀 먹어볼래? 저번에 엄마가 해줬는데 맛있어서 너 해주려고 배워왔어. 예랑이가 반찬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반찬 뚜껑에 작은 쪽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도 좋아하셨던 반찬이래. 이거 먹고 힘내. 그래야 할아버지도 안심하고 가실 거야. 이 쪽지를 보고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예랑이가 소꿉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느껴졌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성보다는 결혼하면 참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그 배우자가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랑이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같이 다니면서 항상 발에다 줬거든요. 길 가다 꽃도 꺾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주며 사귀자는 말만 안 했지 애인이나 다름없었는데 예랑이의 유일한 흠은 엄마였죠. 저만 보면 눈을 흘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셨거든요. 우리 집안의 원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헐뜯고 무시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눈이 펑펑 쏟아져서 길바닥이 온통 눈뿐이었는데요. 길 가던 저를 붙잡더니 다짜고짜 빗자루를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 좀 쓸어라. 어차피 너 돈 필요하잖아. 돈 줄 테니까 깨끗하게 좀 쓸어봐. 이런 식으로 돈 없는 거지 취급을 하며 몸종처럼 저를 불러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하던 걸 이제는 저한테 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하기 싫어서 10만 원부터 줘야 할 수 있다고 말해뒀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 웃어버리더라고요. 흥, 꼴에 10만 원? 10만 원은 만져보긴 했니? 니네 할아버지는 10,000원만 줘도 예 많이 받고 흙까지 안 보이게 다 쓸어버리더라. 돈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굽힐 것이지. 할아버지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적 없다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그 뒤로 저한테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아마도 일종의 테스트였나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해줬으면 만만하고 가난한 집안 애가 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예랑이네가 고등학생 때 서울로 이사가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사귄 것도 아니라서 헤어지니 마니 그런 이야기도 안 했죠. 그런데 진짜로 헤어진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이걸 말하면 우리가 언제 사귀었냐고 따질까봐 말도 못했네요.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예랑이와 어떻게든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제가 23살 때 예랑이가 우리 동네로 놀러와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예랑이와 계속 연락하던 저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랑이를 기다렸죠. 예랑이가 탄 차가 다가오고 차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이라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어요. 나 그동안 면허도 따고 차도 샀어. 엄마가 사준 차긴 한데 한번 타볼래? 예랑이 차를 타면서 서울살이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간 MT 이야기와 학생의 이야기, 동아리 이야기까지 전부 다 들었는데요. 특별할 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대학에 들어갔을 텐데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랑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너 간호대 들어가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사실 그동안 나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내가 주식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선배가 넣으라는 바이오 관련 주식에 손댔다가 완전 초대박 났어. 사실 조금밖에 안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번 건 아닌데 너 대학 보내줄 정도는 돼. 전부는 아니어도 한 1년 정도? 그 후부터는 어떻게든 벌면서 해보자. 대신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알면 다 뺏으려고 들걸. 제가 거절하려고 하니까 예랑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며 틈만 나면 제가 서울에 가고 싶다고 칭얼거린 걸 이야기했습니다. 제 흉내까지 내며 웃기는 바람에 그러겠다고 승낙해버렸죠. 결국 예랑이 도움으로 뒤늦게 수능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성인 된 후로 놀기만 한 건 아니라서 공부할 돈은 있었어요. 평일에는 시내에 있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마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돈을 모았죠. 다행히 제가 준비한 간호대에 붙었습니다. 예랑이가 다니는 대학이랑 멀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는데요. 저도 예랑이처럼 자취를 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7살 때 보고 더럽다고 욕하던 집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려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짐가방을 든 채 할아버지가 마중 나오던 그 집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서울 가요.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가 들었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1시간마다 오는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한편으론 드디어 가난의 악순환을 끊어낼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성적도 좋아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오랜만에 서울 땅을 밟아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서울과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과 정신없이 달리는 차까지 모든 것들이 숨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악착같이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느낌이 절실하게 들었죠. 그래도 예랑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랑이가 터미널로 절 마중 나오면서 돈 봉투를 쥐어줬거든요. 네가 장학금 받는다고 해도 이 돈은 줘야 할 것 같아서 줘. 어차피 서울에서 자취하고 학교 다니면 돈 많이 들어. 내가 도와주기로 한 건데 이 돈 받아줘. 어차피 이 돈을 받아도 쉴 틈 없이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도봉사리와는 다르게 숨 쉬는 대로 돈이 나간다며 제게 겁을 주기도 했죠. 저는 어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서울살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독하게 살아야 했어요. 뭐만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 써지더라고요. 집에 밥이 없으면 옆집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반찬을 나눠주는 할머니들도 없었어요. 물론 밥을 사주며 호의를 베푸는 선배들은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는 다른 애들보다 철든 것 같아. 신입생인데 너처럼 안 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처음 본다. 이번 학기에는 선배들이랑 같이 공부할래? 안 그래도 스터디 모임 하나 만들었거든. 처음에는 후배를 생각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하며 배우려고 했지만 딱 봐도 공부할 마음은 없는 선배 같았어요. 선배가 전부터 같이 밥 먹자, 족보 알려주겠다, 차 마시자며 접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10,000원짜리도 아까워서 못 쓰는데 저한테 연애는 사치였어요. 서울에서도 학교, 식당 알바, 도서관을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멀어졌어요. 구두쇠같이 돈을 아꼈으니 동기들도 질렸는지 멀어지더군요. 그래서 친구이자 남자라곤 예랑이밖에 없었습니다. 예랑이가 그나마 지원을 받으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고향 사람들처럼 가끔씩 찾아와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요. 이 돈을 갚으려고 하니 됐다며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예랑이 덕분에 대학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도 예랑이한테 잘해주고 보답해주고 싶을 때였는데요. 예랑이한테서 연락이 뚝 끊기자 제가 도와줘야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랑이한테 바로 전화했죠.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대학도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다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 이번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예랑이가 전부 다 실토하더군요.
대기업 식품 유통 계열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아무래도 내 스펙으로는 대기업은 무리였나 봐. 부모님도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해 보려고. 그 말을 듣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예랑이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예랑이가 저한테 다 해줬던 거라서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렇게 목표하던 대기업에는 붙지 못했지만 제법 복지가 괜찮아 보이는 중소기업에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랑이가 붙은 회사가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근처로 예랑이가 이사 오게 됐습니다. 남녀가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당연히 오가면서 칫솔도 하나씩 두고 옷도 하나씩 두고 오게 되더라고요. 힘든 사회생활을 털어놓으며 맛난 음식을 해먹고 노곤하게 누워있다 보니 같이 살기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이 사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반동거식으로 지내던 와중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빼꼼 열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발이 먼저 훅 들어오더라고요. 순식간에 문이 열려서 누군가가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비키고 쳐다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죠. 옛날에 저는 형원이네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빨간 지붕 고깃집 하던 아줌매라고 부르던 삼도봉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저희 집을 항상 무시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도 하셨었죠. 저놈의 가시네는 늙어서도 저러냐. 이 동네에서 잘 사는 놈이 어디 있다고 저리 무시할까. 은정아, 누가 저 아줌매 찾으면 삼도봉 부자라고 말해주라. 늘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며 사람 좋게 웃어넘기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것이었어요. 하긴 대놓고 저희 집 사람들이 안 씻어서 냄새 난다고 헐뜯은 적도 있으니까요. 저희 험담만 했을까요? 자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명품백을 자랑하고 금반지를 자랑하던 아줌마였어요. 전부 다 가짜라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나이 한두 살 더 먹었다고 변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절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있죠? 너희들은 같이 살기로 했으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몰래 살고 있으면 어떡하니? 왜? 나한테 혼날까 봐 그랬어? 하긴 너네 집안 보면 내가 반대할 만하지. 아유, 집안 꼬라지 좀 봐라. 누가 김정식이네 집안 딸 아니랄까 봐. 우리 할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비아냥댔는데요. 제가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도 무시했어요. 오피스텔 이곳저곳 들여다보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아직도 농사하냐? 맞다. 윤미수 그년 도망갔었지? 네 엄마는 집 나가서 돌아오긴 했어. 십몇 년 만에 봤으면서 남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들추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굴을 붉히고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거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냐.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도 들어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눌러붙으셔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 집이니까 나가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긴 뭘 나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집안 살림 하나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어디서 며느리가 시애미 보고 나가라고 하니. 내가 밥 해주면서 다 가르쳐줄 거니까 잘 배워라. 이게 다 우리 형언이 해줘야 할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제 집안 살림을 참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랑이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나가자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시집살이를 하려면 일해야 한다고 예랑이를 조종하려고 들더군요. 실랑이를 하는 사이 얼렁뚱땅 밤이 되어버려서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 근무라서 지금 경찰을 부르면 병원에 출근하지 못할 것 같았죠. 아침까지 참았다가 퇴근 후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출근하려고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예랑이가 앞치마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아침상도 예랑이가 차린 것 같았고요. 예랑이는 절 보자마자 미안하다며 얼른 출근하라며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딱 낚아채더니 호통을 치더라고요.
우리 아들 하는 짓 보니까 네가 맨날 얻어먹었지. 며느리가 남편이랑 시어머니 밥상 차려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들한테 밥을 얻어먹으려고 해. 밥 얻어먹을 생각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 차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화장실 청소 시켰다며.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해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냄새나는 청소소를 던지길래 윽박을 질렀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저도 하거든요. 아들 청소시키는 거 보기 싫으면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이랬더니 가난한 집 애라서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출근이 늦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아들,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 알고 있지? 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니까 얼척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랑이한테 네 엄마라서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못 해주겠다고 날뛰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랑이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에 엄마가 집에 왔다고 하길래 무심코 말해버렸어. 집 주소 대라고 반찬 보내주겠다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대답 안 하니까 우리 며느리 얘기하길래 끔뻑 속았어. 미안해. 괜히 말했다. 내 잘못이야. 예랑이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말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런데 부모 눈은 못 속이죠. 저랑 예랑이가 만나는 게 다 보여서 예랑이의 마음을 이용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저랑 예랑이를 떼어놓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마음을 굳게 먹었죠.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예랑이네 집에 가거나 예랑이가 제 집에 오는 일이 적어졌어요. 예랑이가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저도 그게 편해서 그러자고 했는데요. 밖에서 만나도 저를 잘 챙겨주고 자상하게 해줬으니까요. 굳이 집에서 만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랑이는 갑자기 바뀐 상황이 마음에 걸렸는지 무언가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올까 걱정하는 저를 위해 차박 캠핑도 준비했다는 거 있죠. 저는 맨몸으로 나온 건데 예랑이가 장도 다 봐오고 캠핑 장비도 차에 실어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캠핑장도 예약해놨다며 갑자기 경북 군위면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차박의 성지로 불리는 노지 캠핑장이었어요. 해발 600m 높이에 있어서 낮에는 바다가, 밤에는 야경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었죠. 예랑이가 저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캠핑 장비까지 세팅해줬어요. 저는 캠핑 의자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 요리도 예랑이가 다 해줬고요. 그날 밤 저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좀 심한 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뭐라 해봐도 듣지를 않더라고. 이제 슬슬 포기하고 있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해도 안 듣는 사람인데 내 말이라고 듣겠어?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더라도 내가 다 치유해 줄게. 어떻게든 중간다리 역할 해줄 테니까 나 좀 믿어주라. 이 말을 들으니 시댁살이만 안 한다면 얘랑이랑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듣는 폭언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예랑이가 해주는 다정한 말과 절 챙겨주는 행동들이 저를 다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일해왔으니까 믿음이 갈 수밖에요. 예랑이의 다정함이 단순한 연기가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랑이와 결혼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는지 신혼집은 그냥 이 월세방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말까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3개월 정도가 흐른 뒤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긴장이 되더군요.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자고 언급했을 때는 무덤덤했거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 좋다며 수간호사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을 예약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니까 점점 압박감이 찾아왔죠. 그러다 꿈에 나오고 말았어요. 저한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가요. 난 이렇게 가난한 것들한테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낸다.
지 엄마는 가난한 거 싫다고 다른 남자 쫓아갔지. 다 주저앉아가는 집도 수리 못하고 이사도 못 가던 것들한테 어떻게 장가를 보내. 우리 아들이 너희 집안 먹여 살리느라 죽어갈 거 눈에 선하다 선해. 꿈속에서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꿈에서 깼는데도 시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또 막말을 하면 어쩌나 두근대는 심정을 부여잡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또 결혼을 하려면 상견례 자리를 가져야죠. 결혼은 집안과 집안끼리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할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 다짐을 하며 겨우 용기를 냈어요. 상견례 자리를 갖자고 말씀드리려고 예랑이와 함께 삼도봉에 있는 시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요. 시어머니가 빼꼼 내다보더니 말도 없이 돌아서시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내쫓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멀뚱히 서 있으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보셨어요. 거기서 뭐하니 안 들어오고? 상견례 자리 갖자고 온 거 아니야? 바쁘면서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전화로 얘기할 것이지. 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상견례 때 보자. 이러고 가방을 챙기고 나가시더군요. 바로 올라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시댁에서 자고 갔죠. 시어머니는 어딜 갔는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저희 둘이 잠만 자고 갔어요. 다음 날에 바로 출근해야 해서 불이 나게 몸을 움직이니까 이번에도 사과는 예랑이가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 내가 미리 말했는데도 저러시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둘게. 밤새 제 눈치를 보더니 사과를 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전 또 예랑이의 마음씨에 녹아내렸고요. 그래도 막말은 듣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상견례 자리에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했었죠. 여기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거나 잘해줬으면 의심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다운 반응이라고 방심하고 있었는데요. 상견례 당일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른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거기 식당 마음에 안 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로 예약했다. 네가 예약한 식당이랑 가까운 곳이니까 늦지 말고 와. 제가 얼마나 고심해서 선택한 곳인데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이미 도착한 상태라서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디 있냐고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뚝 끊기는 거 있죠. 씩씩대며 다시 걸려다가 꿈에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우시면 정말로 슬프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꾹 참았어요. 여기서 시어머니가 선을 넘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할 생각이었죠.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도 얼른 말씀드리고 주소받은 곳으로 내비를 찍고 갔는데요. 도착할 쯤 되니까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한식, 중식, 양식 그 많고 많은 음식점들 중 분식집이라니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예랑이가 제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더니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알려주신 주소 보고 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 분식집밖에 없어요. 주소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맞다고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일단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분식집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지요. 니네 집안 사정 힘든 건 다 아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데 가야 하니? 그냥 김밥집에서 대충 먹자. 이건 대놓고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싫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면 시어머니의 알량한 자존심이 채워지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선을 넘었기에 그대로 나가버리려고 몸을 돌리던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분식집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그 옆엔 처음 보는 중년 여성도 서 계셨습니다.
막일을 하느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햇볕을 정면으로 받아 타버린 아버지의 피부와는 다르게 여성분의 피부는 곱고 화사했는데요. 반대로 정장을 입고 바르게 서 있는 모습에서 포스가 느껴졌죠. 눈빛도 어찌나 충기 있고 번쩍이는지 저희가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언가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분을 처음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이 옆에 있는 분은 누구니? 집 나간 엄마 돌아오셨어? 그렇다기엔 예전 모습이랑 너무 다른데? 그 목소리에 아버지가 슬며시 웃으면서 다가오셨어요. 분식집에서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됐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멀뚱히 서서 뭐 하냐고 얼른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려던 마음을 접고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잠시 정적이 흐르자 아버지께서 함께 온 중년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5년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인데 이번에 재혼하게 돼서 이제야 인사 나누게 됐네. 이제 우리 안 사람이고 우리 와이프니까 너는 편하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김서방은 장모님이라고 불러라.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정중하게 인사하기는커녕 이런 망언을 퍼부었죠. 이야,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집안이시네요. 그 형편의 재혼은 어떻게 하셨대요? 예전에 가난해서 우리가 버리려던 옷 가져다가 입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사부인은 모르고 계셨죠? 동네 사람들이 이 집 가난한 거 다 알고 있어서 엄청 딱하게 봤어요. 그런 집이랑 우리가 어떻게 사돈의 인연을 맺고 내 귀한 아들을 보내겠어요? 사부인도 이제 하셨으면 정신 차리고 돈 잘 벌고 집안 괜찮은 남자 만나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친엄마가 가난 때문에 몸서리치다가 딴 남자의 품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새엄마는 그걸 무표정한 표정으로 듣고만 계셨고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김밥을 시키더니 이리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요. 할 말 없으시겠죠. 대충 김밥으로 한 끼 때우고 일어나셔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네. 예전에는 소금친 주먹밥만 먹었잖아요. 이번엔 제가 살 테니까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혼자 웃길래 저희 새엄마가 옆에서 피식 웃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새엄마가 입을 여셨죠. 거지한테 벼룩을 빼먹겠어요? 제가 살게요. 명함에는 대기업 식품유통상무 최헌정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 새엄마가 식품유통 대기업 임원이셨던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예랑이가 가려고 했던 대기업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보다 더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두 분이서 만나게 됐는지 물어보니 새엄마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 때문에 만나게 됐지. 지게차 포크레인 몰 인력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너네 아버지 인맥 통해서 알게 됐다가 계속 연락하고 있었거든. 아무리 살펴봐도 너네 아빠는 막리라는 사람 같지 않더라. 말하는 게 생각보다 교양 있고 나랑 잘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됐지. 그때 나도 이혼한 상태이고 너네 아버지도 혼자 남게 됐다고 해서 진지하게 만나게 됐어. 진짜 인연은 따로 있는지 겉으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두 분은 정말 알콩달콩해 보였어요. 물잔도 챙겨주고 잘 뜯어지지 않는 물티슈도 뜯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엄마 명함을 보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계셨고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예랑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다며 그것도 식품 유통 쪽으로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맞니? 예랑이가 맞다고 하니까 새엄마가 한 번 더 지원해보라고 붙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예랑이보다 화색이 돌아서 돌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지원하라며 사부인이 밀어줄 거라는 말을 하자마자 새엄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니? 토익은? 토플은? 유학은 다녀왔나? 할 수 있는 언어는 뭐가 있어?
예랑이는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도 아닌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고 토익 토플은 남들 준비한 만큼 했으니까요. 유학은 돈이 없어서 못 다녀왔고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전부 다 말할 수 없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새엄마가 비웃더라고요. 잘난 구석 하나 없는데 어떻게 대기업에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요즘은 개나 소나 대기업 오려고 하네. 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무례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자 새엄마가 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견례 자리 파토 내세요. 우리 애 파혼시켜서 광명 찾게 해주려고요. 그럼 식품 쪽 자리 하나 남는 거. 그거는 물 건너가는 거죠 뭐. 시어머니가 씩씩대며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새엄마가 예랑이한테 이번에 공고 올라간 게 있을 거라며 거기에 지원해보라는 말을 건넸죠. 예랑이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고 네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중소기업도 겨우 들어간 예랑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기 팔자 필 상상을 했던 걸까요?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다시 앉더니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죠? 거짓말 아니고 진짜면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저번에 진짜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아니, 내가 보기엔 대기업 들어간 놈들 다 인맥으로 들어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떨어뜨려. 그러면서 명함을 가져가려고 하시길래 새엄마가 바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거야 우리 가족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 이거죠? 제가 그냥 밀어줄 것 같으세요? 우리 딸이 좋다고 하면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 부모 인성을 보니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새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시어머니가 소매를 붙잡고 옷깃을 붙잡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저랑 예랑이는 파혼을 하고 말았고요. 지금은 친구처럼 지내며 연락하고 만나고 있지만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제게 하소연한 적도 있거든요. 아가, 내가 그랬다고 바로 헤어지는 게 어디 있니? 내가 그때는 너무 했던 것 같다. 전부 다 인정할게. 내가 못나서 너희 집안 식구들 괴롭힌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나 용서해주고 우리 아들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떠니? 지금 당장 결혼하라는 말은 안 할 거다. 진지하게 만나보면서 엄마한테 우리 아들 괜찮다고 말씀드려봐. 너도 알잖니? 우리 아들 똑 부러지고 성실한 거. 이 말을 들으니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해도 새엄마의 뒷배경을 보고 잘해주시는 거니까요. 만약 새엄마가 떠나거나 잘못되시면 시어머니는 바로 돌변할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에 흔들리지도 않았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이미 다 망치신 일이에요. 형원 씨가 아무리 착해도 집안 욕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려고 한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형원 씨랑은 친구로서 잘 지내고 있고요. 출세하고 싶으시면 다른 며느리 찾아보세요. 저도 사실 만난 세월이 있으니까 흔들리긴 했죠. 예랑이를 다시 만나볼까 했지만 어머님이 찾아오신 뒤로 제대로 마음 먹었어요. 연애만 하기로 결정했지만 예랑이를 보면 지근한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막대 먹은 시어머니 뱃속에서 저렇게 고분고분하고 순한 남자가 나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자기는 준비됐다며 언제든지 결혼하자고 하는데 안쓰러운 마음만 들어요. 어느 날은 예랑이가 제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살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40대, 50대가 돼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만나줄 거야. 그때 결혼하자고 하면 해줄 거야. 이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부모와 연을 다 끊어내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부모가 짐승 같아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 타이르는 중이고요. 저희 새엄마와 아버지는 저를 대신해 신혼집을 차리셔서 집들이 초대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저 대신 결혼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인연이 뭐 지금 얘랑뿐이겠어요?
간호사로서 제대로 자리 잡아서 여유가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겨나겠죠. 시간이 흐르면 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일 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